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 시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기였지요. 산천초목은 푸르고 백성들은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던 어느 지방의 작은 고을 청송이라는 곳이 오늘의 무대입니다. 이 고을은 산세가 깊고 물이 맑아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고을 분위기가 아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새로 부임한 사또 때문이었지요. 이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머리는 영특하기가 여우 같고 법도는 칼같이 따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무서운 것이 그분의 고집이었으니 한번 이놈이 범인이다 하고 낙인을 찍으면 그 누구도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었답니다. 고을 백성들은 사또의 그림자만 보아도 숨을 죽였고 관아 마당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서늘한 위험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사또 밑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석이입니다. 이 석이는 올해로 나이 60을 바라보는 이 관아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머리칼은 이미 서리가 내려앉은 듯 희끗희끗하고 눈가엔 세월의 훈장 같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그는 평생을 관아의 서고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만진 종이만 해도 산을 이룰 것이요. 그가 쓴 먹물은 아마 웬만한 연못 하나는 채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 서기의 별명은 부처님이었습니다. 사또가 호통을 쳐도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동료 서리들이 잔꾀를 부려도 그저 묵묵히 붓을 놀려 서류를 정리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의 손끝만큼은 매서웠습니다. 한번 붓을 들면 물 흐르듯 유려한 필체로 행정 문서를 써내려갔는데 그가 정리한 장계는 한양 조정에서도 참으로 정갈하고 빈틈이 없다며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지요. 이 서기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관아에 출근해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서걱서걱 먹이 갈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글자 한자가 누군가에게는 세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을 푸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그는 붓을 잡을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정갈히 다스렸습니다. 글자 한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다는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담벼락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피어오르던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갑자기 관아 정문의 신문고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뚱, 뚱, 뚱. 그 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절박하고도 무거웠습니다. 마당을 쓸던 마당쇠도 서류를 정리하던 이 서기도 일제히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던 청송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그리고 이 서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포졸들에게 끌려 들어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넉마가 된 옷가지 사이로 피어오르는 먼지와 절망에 가득 찬 그 청년의 울부짖음. 과연 이 평화로운 고을에 어떤 비극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늙은 서기 이 씨는 그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을을 뒤흔든 그 비극적인 사건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신문고를 울리며 관아 마당으로 끌려 들어온 청년은 이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고 꾸준 일을 하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도 눈이 침침한 노모를 위해 맛난 생선 토막 하나라도 사들고 가는 심성 착한 청년이었지요. 그런 돌쇠가 왜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개처럼 끌려 들어왔느냐,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은 사흘 전 장날, 해가 뉘엿뉘엿 지던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고을의 세도가인 최진사댁 외아들이 마을 어귀 숲길에서 칼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것이지요.
최진사댁이 어떤 집입니까?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냈고 지금의 사또와도 막역한 사이라 고을에서는 왕 부러울 것 없는 세도가 중의 세도가였습니다. 그런 집안의 귀한 독자가 죽었으니 고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지요. 사또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범인을 잡아오지 못할까? 사흘 안에 잡지 못하면 포교 너희들의 목을 칠 것이다. 윗선에서 압박이 내려오니 포졸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단 누구든 잡아야 제 목숨이 부지되는 상황이었던 게지요. 그때 마침 사건 현장 근처에서 약초를 캐서 내려오던 돌쇠가 눈에 띈 겁니다. 돌쇠의 옷에는 약초 뿌리를 캐다 묻은 흙과 나뭇가지에 긁힌 핏자국이 조금 묻어 있었는데 포졸들은 이게 바로 증거다 라며 앞뒤 재지 않고 돌쇠를 잡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관아 마당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퍼런 칼날을 든 포졸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고 높은 단 위에는 호랑이 같은 사또가 눈을 부라리며 앉아 있습니다. 그 아래 멍석 위에 팽개쳐진 돌쇠는 온몸을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사또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 돌쇠야. 내 놈이 감히 최진사댁 도령을 살해하고 그 재물을 탐냈느냐. 내 옷에 묻은 피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 돌쇠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병드신 어머니 약값을 보태려고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사옵니다. 이 피는 산짐승을 잡은 것도 아니오. 가시덤불에 긁혀 흘린 소인의 피옵니다. 제발 살펴주옵소서. 하지만 사또의 귀에는 돌쇠의 절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댁에서는 당장 범인의 목을 치라며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압박을 넣고 있었고 사또는 이번 기회에 세도가에게 점수를 따서 한양으로 영전할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석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석이는 돌쇠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관아 뒤뜰에 나무를 해오던 돌쇠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밟을까 조심하던 심성이 고운 아이였지요. 더구나 돌쇠의 눈빛을 보십시오. 진정 범인이라면 저토록 맑고 간절한 눈망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석이는 용기를 내어 사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지요. 사또 나리, 제 소견으로는 증거가 너무 빈약하옵니다. 옷에 묻은 피만으로 사람을 죽였다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사오니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보심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석이, 자네가 감히 사또의 판결에 토를 다는 것인가? 세도가의 자식이 죽었네. 민심을 달래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자네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기록이나 잘하게. 아, 이석이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 구석에는 돌쇠의 노모가 기어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사또 나리, 제발 살려주세요. 노모의 울음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고 이석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사또는 돌쇠에게 자백을 받아내라며 모진 고문을 명했습니다. 주리를 틀고 몽둥이질을 하니 가녀린 돌쇠의 몸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돌쇠는 결국 하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맙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에 예,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말아버린 것이지요. 이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을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먹물이 눈물처럼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죄인 돌쇠, 최진사의 아들을 살해했음을 자백함. 이 한 문장이 적히는 순간 돌쇠의 목숨은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돌쇠가 그럴 리 없는데. 쯧쯧, 돈 없고 힘없는 백성이 별 수 있나. 세도가 눈밖에 났으니 저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지. 관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이 서기는 등잔불 아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고 옥사에서는 돌쇠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서기는 자신의 붓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붓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까? 하지만 사또의 서슬 퍼런 명령이 머리 위에 칼날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돌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또는 이제 임금님께 올릴 사형 집행 보고서, 즉 장계를 작성하라고 이 서기에게 명할 것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한양에 도착하는 순간 돌쇠의 목은 단두대 아래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서기의 머릿속에 아주 위험하고도 기막힌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법도대로 살아온 늙은 서기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꾸미기 시작한 것이지요. 과연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지요. 관아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산짐승도 숨을 죽인 깊은 밤, 이 서기가 머무는 집무실 창문에는 유독 환한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지요. 바로 돌쇠의 사형을 확정짓는 임금님께 올릴 보고서 사형 장계입니다. 조금 전 사또는 이 서기를 불러 마지막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서기, 내일 해가 뜨자마자 이 장계를 한양으로 보낼 것이네. 한자의 오차도 없이 그놈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게. 만약 조금이라도 서류에 결함이 생겨 내 앞길을 막는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게나. 사또의 목소리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무고한 피를 제물로 삼으려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이 서기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기는 붓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잡아온 그 가벼운 대나무 붓대가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먹을 가는 벼루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슥슥슥. 마치 옥에 갇힌 돌쇠가 억울함에 가슴을 긁어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밖에서 울다 지쳐 잠든 노모의 신음소리 같기도 합니다. 이 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또가 시키는 대로 글을 적는다면 이 서기 자신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청년의 목숨입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려고 산을 타던 그 착한 효자가 살인마라는 낙인이 찍힌 채 차가운 칼날 아래 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서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저 글자를 적는 미천한 서기일 뿐인데.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들어와 등잔불을 휘저어 놓습니다. 일렁이는 불빛 사이로 낮에 본 돌쇠의 눈망울이 다시 떠오릅니다. 날이 소인은 죽어도 괜찮사오나 홀로 남으실 노모는 어찌합니까? 하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이 서기의 손이 떨립니다. 그래, 사람의 목숨이 글자 한자에 달려 있다면 내 이 붓으로 그 운명을 비틀어 보리라. 이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사또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나라의 법도를 속이는 일이지요. 만약 들킨다면 돌쇠가 죽기 전에 이 서기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입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이 서기는 다시 붓을 고쳐 쥐었습니다. 내 평생 수만 장의 서류를 썼지만 오늘 이 종이 한 장만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동아줄로 만들고 싶구나. 이 서기는 침을 꿀꺽 삼키고 종이 위에 붓을 내렸습니다. 죄인 돌쇠는 살인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서두는 사또가 시킨 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야 사또의 눈을 속일 수 있으니까요. 이 서기의 심장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쿵, 쿵, 쿵.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집니다. 자, 이제 문장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죄가 무거우니 죽여 마땅하다라고 적어야 할 대목입니다.
한자로 적으면 당사, 즉 마땅할 당에 죽을 사자입니다. 임금님이 이 글자를 보는 순간 판결은 끝이 납니다. 이 서기의 붓끝이 사자를 향해 가다가 멈칫합니다. 밤은 깊어 이제 곧 새벽 달기 울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순찰을 도는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붓에 먹물을 듬뿍 묻힙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뜹니다. 한 번의 망설임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과연 이 서기는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또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임금님께 그 서류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늙은 서기의 목숨을 건 도박,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가슴이 떨려 말을 잇기가 어렵네요. 이제 그 운명의 반전이 일어나는 절정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이 서기의 거친 숨소리와 기름 타는 냄새만이 가득합니다. 이 서기는 붓을 든 채 뚫어지게 종이를 내려다봅니다. 거기에는 죄인 돌쇠는 죄가 무거워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뜻의 문장, 당사가 적혀야 할 자리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서기는 잠시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 저를 굽어 살피소서. 제 손가락이 떨리지 않게 하시고 제 붓끝이 무고한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게 하소서. 이 서기는 드디어 붓을 움직였습니다. 먼저 마땅할 당자를 정갈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글자, 죽을 사자를 쓸 차례가 왔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를 썼겠지만 이 서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붓의 먹물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여 묻힌 뒤 교묘하게 획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죽을 사자는 위가 삐딱하고 아래에 비수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는 그 글자의 획을 슬쩍 늘리고 꺾어서 전혀 다른 글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바로 조사할 사자였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당사가 아니라 마땅히 조사해야 한다는 당사로 바뀐 것입니다. 글자 모양이 묘하게 닮은 점을 이용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신의 한 수였지요. 만약 사또가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어허, 글자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들통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서기는 글자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 닭이 웁니다. 꽃기요. 새벽이 밝아온 것이지요. 아침이 되자마자 사또가 당당하게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서기, 장계는 다 되었는가? 사또는 의기양양하게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서기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장계를 내밀었습니다. 예, 사또나리. 여기 대령했나이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훑어내려갔습니다. 이 서기의 등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발뒤꿈치까지 적셨습니다. 사또의 눈길이 문제의 그 문장, 당사에 머물렀습니다. 1초가 1년 같고 2초가 10년처럼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흘려 써진 것 같군 그래. 밤을 새우느라 피곤했나 보지. 사또는 그 글자가 죽을 사자의 흘림체인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탐욕의 눈이 멀고 승진의 눈이 먼 사또의 눈에는 그저 빨리 이 서류를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게지요. 쾅! 쾅! 사또는 거침없이 관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장계는 역졸의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을까요?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고을 입구에 어사화가 꽂힌 전령이 도착하자 사또는 당연히 사형 집행 허가서가 내려온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성지를 받드시오. 전령이 장계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내용이 사또의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청송 고을 사또의 장계를 읽어보니 죄인 돌쇠의 사건은 의혹이 많아 마땅히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도다. 이에 과인은 백성을 아끼는 사또의 깊은 뜻에 감동하였노라. 어찌 죄가 확정되지 않은 백성을 죽이겠는가? 당장 한양에서 형판을 내려보낼 터이니 모든 증거를 다시 조사하고 만약 억울함이 있다면 즉시 방면하라. 사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조사하라고 했단 말이냐? 나는 죽이라고 썼는데. 사또는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명이 떨어진 마당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도장을 찍어보낸 문서에 마땅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번듯하게 적혀 있는데 말이지요. 이제 와서 제가 글자를 잘못 봤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임금님을 기만한 죄로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결국 한양에서 내려온 공정한 관리들에 의해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진사댁의 압박도 소용없었지요. 당시 근처를 지나던 진짜 범인의 목격담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옥문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관아 마당으로 야윈 돌쇠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달려온 노모가 돌쇠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아,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어. 고을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또가 웬일로 자비를 베풀었대? 글쎄 말이야, 사람 마음은 모르는 법이지. 사람들은 모두 사또가 마음을 고쳐먹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석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부통을 정리하며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붓 한 자루가 칼보다 무겁고 글자 한 자가 천금보다 귀하구나. 돌쇠야,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라. 이 서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막힌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자,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는 이토록 고요한 법일까요? 돌쇠의 무죄가 밝혀지고 고을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때 이 서기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렸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자신이 보낸 장계에 왜 죽을 사자 대신 조사할 사자가 적혀 있었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차마 제 입으로 글자를 잘못 썼다고 말할 배짱은 없었지요. 그저 내 덕에 돌쇠가 살았으니 고마운 줄 알라며 뻔뻔하게 생색을 낼 뿐이었습니다. 이 서기는 그런 사또를 보며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명예도 공치사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청년의 목숨을 구했고 한 노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낡은 붓은 제 소임을 다한 것이니까요. 이 서기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려 글자를 적기가 어려우니 고향으로 돌아가 흙이나 만지며 살겠나이다. 관아를 떠나는 날 이 서기의 괴나리 보찜은 가볍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족했지요. 고을 어귀를 벗어나는데 멀리서 소식을 들은 돌쇠와 노모가 달려와 길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리 사또께서 저를 살려주셨다지만 소인은 압니다. 나리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서기는 돌쇠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글자는 종이 위에 남지만 사람은 마음속에 남는 법이란다. 너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글자 한 자를 바꿔놓은 것이니 내게 고마워할 것 없다. 부디 어머니 잘 모시고 착하게 살 거라. 어르신들 예부터 붓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그 붓이 강한 이유는 상대를 찌르기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감싸 안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글자 한 자를 고쳐 사람을 살린 이 서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밤 이 서기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의 꿈길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